예, 오늘 주제는 좀 건너뛰어서요. 지난번에 양생주 1장, 2장 했는데 오늘은 양생주 3장은 그대로 보겠습니다. 양생주 3장은 219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그 우사는 뭐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우사가 있고 좌사가 있는데 우사볕을 하던 사람을 그냥 우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문원이 있고요. 이제 원래는 문헌공 이래야 되겠죠. 문헌공. 흔은 수레입니다. 그리고 문은 이제 수레를 아름답게 장식한 거죠. 그냥 수레가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한 문헌을 타고 다니는 사람. 그게 이제 문헌공인데 공자를 앞으로 돌려서 공문헌으로 바꿔서 마치 사람 이름처럼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화려한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권력을 누리는 자가 공문원이고, 그리고 우사는 본래 우사벼슬을 했지만 권력자의 노여움을 사서 다리를 잘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본래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거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공문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서 죄를 지어서 다리가 잘린 사람, 초라해진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흔히 우사는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권력을 여전히 누리는 사람은 풍요롭게 사는 걸로 그려질 텐데, 이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이 뒤에 덕충부의 왕은 자주 나옵니다. 덕충부 편에는 우사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숙산무지. 숙산무지 이제 다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인데 뒤꿈치가 없다. 발 뒤꿈치가 형벌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서 발 뒤꿈치를 잘린 사람. 그래서 무지. 이게 지가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름발이인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인기질이 무슨, 인기는 다리가 굽었다 이런 뜻이고, 뭐 지리는 사지가 지리멸렬하다. 무슨은 입술이 없다. 은청이 사지가 지리멸렬하고 또 다리까지 굽은 기형불구의 인간. 이게 인기지름 무슨이고요. 그 옹황대형, 이 역시 항아리만큼 커다란 혹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 기형인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덕충부 편에 나와요. 근데 이제 덕충이라고 하는 건 덕이 충실하다 이런 뜻인데, 덕이 충실한 사람은, 덕은 이제 내면의 가치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형체죠. 외형입니다. 이건 밖의 가치죠. 그러니까 내면의 덕이 충실한 사람은 외형에 결함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양생주 편에 미리 한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이제 주제는 권력과 자유예요. 우리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 강자죠. 그리고 권력 구도 안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는 자유롭고, 권력이 약하거나 권력이 없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이 없는 사람이 더 자유롭다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사도 본래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자 가까이 있다가 우사벼슬을 얻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권력자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다리가 잘렸는데 현재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고, 공문원은 여전히 권력에 구속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3장의 제목을 제가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삶 이렇게 붙였고요. 우사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 한쪽 다리를 잘렸기 때문에 불편하죠.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 장애 때문에 불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장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거죠. 이제 우사는 이제 그런 맥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력을 비판을 하려면요,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비판하기가 어렵죠. 내가 바라는 게 권력이라면 권력을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비판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은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사도 이제 그런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논리가 참 묘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 붙여놓은 게, 세상에는 다리가 둘인 사람도 있고 다리가 하나인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작은 제목으로 붙여놨는데요. 그렇죠? 세상엔 다리가 둘인 사람도 있고 다리가 하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인 사람이 수가 많다고 해서 다리가 하나인 사람을 장애라고 하거나 또는 불편하리라고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맥락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두 개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다. 그런데 다리가 두 개인 사람이 온전하게 다리가 둘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만 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도 많은 부분은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조심하면 안 걸리고 아무래도 조심하면 덜 걸리긴 하겠지만 정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못 가는 바람에 오히려 위험한 곳에 접근을 안 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219페이지 앞부분의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화라고 하는 게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요. 복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일단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태도를 가지죠. 그러니까 취리 피해, 이게 공리주의적 태도예요. 공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갖고 이제 판단하는 게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 윤리관인데요. 일단은 취리, 모든 사람은 이익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해, 해로운 건 피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 윤리관입니다. 이게 18세기에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유럽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 잘 찾아보면 그 전에 나올 겁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딱 바로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찾아낼 자신 있습니다. 절대 이게 18세기에 나왔을 리가 없어요. 이런 간단한 얘기를 누가 18세기까지 다릅니까? 1800년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찾아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동양에는 옛부터 나왔던 거고요. 계몽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의 명덕 신민 이런 거요. 나의 덕을 밝혀낸다. 명명덕 이런 거요. 일라이트먼트 아닙니까? 일라이트먼트예요. 이게 리미에르고 아쿠레르고 이게 또 계몽이죠.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계몽이죠.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 지어지선, 온천하가 다 지선에 가서 머무르게 한다. 대학에 나온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공리주의가 처음 언제 발생했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입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화라고 하는 건 나에게 고통을 주기 마련이고, 화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쾌락을 준다. 쾌락.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피하고 쾌락으로 간다. 그게 이제 공리주의 윤리관이죠. 인간은 고통과 쾌락에 반응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고통이 쉬운 주제였으면 우리가 석가모니가 초전법륜 때
인생은 고다. 고증멸도 얘기할 때 고. 그게 뭐 수천 년 동안 고민했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자들에게도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온 그 모임이 뭐 서울대 의대 의료인문학 쪽이거든요. 고통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고통이 주관적이고 어떤 개인차가 이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건 고통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고통을 값으로 환산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이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뭐 손다이크 같은 사람은 그걸 입증하려고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3,500달러. 지렁이 한 마리를 먹는데 10cm짜리 지렁이 한 마리를 먹는데 얼마 15,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결론은 말이 안 된다. 말이 될 리가 없죠. 뭐 개인차가 워낙 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 자르는 고통이 지렁이 먹는 것보다 3배 더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 터무니없는 얘기죠. 고통을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다면 쾌락 또한 마찬가지죠. 뭐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얼마고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인데 인간은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장자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자연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려 하지만 화가 오든 복이 오든 그걸 다 자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주인공 우사는 우사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정한 거죠. 아니면 우사라는 벼슬 명칭으로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사면 한 번 우사였던 사람을 우사라고 계속 그냥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문원이라는 권력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째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가? 이거는 이제 공문원이 우사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다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처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맥락은 아무래도 공문원과 우사는 본래 알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우사를 생각하고 만났는데 죄를 지어서 다리가 잘린 걸 보고 놀라서 묻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냐? 그랬더니 우사의 대답이 하늘이 그렇게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다리 잘린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어서 다리를 잘렸을 텐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논리가 이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본문에요. 이어서 권력자의 삶을 세 장 안의 새에 빗대어서 권력의 부자유를 풍자합니다. 공문원이라는 사람이 현재 권력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유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풍자를 하는 거죠. 논어에 보면 군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벼슬을 얻기 위해서, 불안무이요, 뭐, 환기불능이하라, 뭐 이런 얘기 있죠. 지위가 없는 것을 불안, 걱정할 것이 아니라 환기불능, 무능한 것을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벼슬을 탐내는 것이 옳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인자는, 소인은 권력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얻을까를 걱정하고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이 다 권력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얻을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럼 한심한 삶이죠. 그냥 한심한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취업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 그냥 한심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이걸 갖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역시 한심한 삶이죠. 분명히 한심한 삶인데 논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권력에 구속되니까 부자유라는 거죠. 작은 자유를 얻고 큰 부자유를
그러니까 작은 자유를 얻고 큰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흔히 권력자는 자유롭고 권력을 얻지 못한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자는 양생의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이야말로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이런가?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권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권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그 권력 관계가 돼버리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겠죠.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부자유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은 뭐 혹시 원하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부자유스러워지죠. 부자유스러워지는 자의 강의는 들으나 마나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권력화된 관계가 아닌 것이야말로 여러분들도 저도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권력 관계는 종종 일어나거든요. 종종 일어납니다. 이제 권력이야말로 자유를 방해하는 거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공문원이 우사를 만나보고 놀라서 물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왜 이 사람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의심을 품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우사라는 사람은 본래 알고 있었는데 멀쩡한 우사만 봤다가 지금 다리가 잘린 상태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어째서 발이 하나뿐인가?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누가 그렇게 했느냐? 네, 이렇게 물습니다. 그때 이제 우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른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요. 하늘이 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의지를 갖고 어떤 사람을 처벌했거나 어떤 사람을 상을 주거나 뭐 이런 거 의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늘이 했다 그러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우연히.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다. 나는 이제 하늘이 이렇게 해서 한 거다. 하늘의 뜻이다. 비슷한 예로 맹자가 노나라 평공을 만나려고 하는데 노나라 평공과 맹자가 만날 뻔합니다. 그랬는데 노나라 평공의 척근 신한 중에 장창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이제 노나라 평공이 수레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맹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어쨌든 제후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맹자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권력에 욕심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맹자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나기 싫으면 그만이고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지휘자 중에 그 카라얀이라고 있잖아요. 카라얀이 1984년인가에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 아무개가 있었는데 청와대로 오라 그랬더니 보고 싶으면 나한테로 와라. 근데 안 가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오라 가라 해서 올 사람이 아닌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맹자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장창이라는 자가 맞거든요. 어째서 제후가 필부에 앞서서 먼저 찾아가려고 하느냐. 맹자가 현자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냐. 현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뭘 헐뜯느냐면 맹자가 아버지 상은 박하게 치렀고 어머니 상은 후하게 치렀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합니다. 아버지 상을 치를 때는 가난했고 어머니 상을 치를 때 부자였거든요. 아버지 상 박하게 치렀다고 어머니 상을 부자인데도 같이 박하게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걸 흠잡아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맹자 제자 중에 악정극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원래 악정극이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임금께서 선생님 만나려고 오려고 했는데 장창이라는 자가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하늘의 뜻이다 그래요.
어찌 장창이라는 자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어? 맞는 얘기입니다. 어찌 장창이라는 자가 맹자를 막겠어요? 노나라 평공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장창이라는 자가 그래도 만났겠죠. 그러니까 만나나 안 만나나 같은 겁니다. 뭐 이 노나라 평공 같은 만나봤자 뻔한 거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맹자 그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뭐 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늘의 뜻이다. 이 시대가 이제 전국 시대 아닙니까? 자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남았다? 운이 좋은 거죠. 다리가 2개가 된 게 운이 좋은 겁니다. 2개로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운에 따른 것이라면 다리가 하나 된 것도 운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늘이 나를 낳을 때부터 외발이 되게 한 것이다. 애초에 이렇게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뭐 부정하긴 합니다만 운명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 어떤 시대의 한계라든지 이런 거 제가 에픽테토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해야죠. 겸손해져야죠. 그런 경우는. 이로써 내가 외발이 된 것은 하늘이 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외발이 된 게 하늘의 뜻이라면 2발로 남은 것도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공문원을 풍자예요. 못가에 사는 꿩은 못가에 사니까 뭐 좁은 곳에 삽니다만 여기는 어쨌든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는 아닌 거예요. 못가 자연 상태에서 사는 꿩 얘기입니다. 꿩은 10걸음 만에 한 입 쪼아 먹으며 먹을 게 부족하니까 먹이를 뭐 주인이 없으니까 먹이를 갖다 주지 않죠. 10걸음 걸어가야 이제 한 입 겨우 먹고 또 100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지만 100걸음 걸어가서 비로소 물 마실 곳을 찾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일정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안한 거죠. 삶이 불안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대신에 새장 속에 갇혀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풍족하게 공급이 되겠죠. 하지만 구속되는 거죠. 새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게 더 큰 거냐. 장자가 보기에는 10걸음 만에 한 입 쪼아 먹고 100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더라도 못가에서 한 게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도 취업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노예가 되는 길이죠. 노예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노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안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니는 안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도 겸손해져야죠. 네. 이러다 돌 맞겠습니다. 어쨌든 장자가 보기에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상태에서 살지만 새장 속에서 길러지길 바라지는 않는다. 정신은 여기서 신수왕이나 불선야라고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 새의 정신은 수왕할 때 왕이 왕성하다는 뜻이 되니까 비록 새장 속에 길러지면 육체는 왕성해진다 하더라도 정신은 그걸 불선,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육당하는 상태에서 그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편안하긴 하지만 새장 속에서 자라는 새가 먹을 생존의 걱정은 없지만 어쨌든 새장 속에 있는 새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요. 가치가 없습니다. 날지 못하는 게 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면 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 그런 조건에 놓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난 거기 때문에 더 낫다 아니다 비교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장자가 보기엔 그렇다 이거예요. 비록 정신은
정신은 비록 육체가 왕성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원문인데요. 이제 그 풀이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문원의 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원공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름다운 장식을 새긴, 그러니까 이 문을 새긴, 문이죠, 이건. 무늬를 아름답게 새긴 수레다, 이거예요, 문헌. 근데 이제 문헌공인데, 공자를 앞으로 돌려서 공문헌, 이렇게 쓴 겁니다. 문헌은 아름다운 장식을 새긴 수레고, 공은 존칭.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적총충이라고, 아카츠카 기요시라는 학자가 공문헌이란 이름은 화려한 무늬로 치장된 수레인 문헌을 타고 다니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이제 문헌공을 거꾸로 공문헌이라고 우의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다. 상당히 적절한 풀입니다. 그 공문헌이 길에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우사를 보고 놀라 묻습니다. 우사는 우사가 있고 좌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사는 본래 벼슬 이름인데 여기서는 현재 우사가 아니라 과거에 우사 벼슬을 한 사람을 우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빈군이라든지 징사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징사는 징집된 선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불렀는데 나라에서 부른 선비,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의 명망이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른 겁니다. 불렀는데 안 간 사람을 징사라고 해요. 불렀는데 가면 징사가 아닙니다. 불러서 간 사람은 아주 흔하기 때문에. 불렀는데 안 가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흔치 않죠. 불렀는데 안 가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불렀는데 안 가기만 하면 존경받아요. 절대 그게 더 이익인데 안 가더라고요, 다. 제 생각에 뭔가 좀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오라 그러면 안 갈 텐데. 부르질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징사라고 그러고요. 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주자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주희요, 주희. 주희의 장인이 유빈군.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자. 유면지거든요. 유면지. 힘설명자, 갈지자, 유면지거든요. 또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빈군이라고 한 게 초빙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장, 빈군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가서 안 간 거하고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 이게 다르죠. 퇴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가난하지 않았는데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검소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어쨌든 본래 벼슬을 우사를 하다가 여기는 좋은 뜻은 아니지만 결국 다리를 잘리고 우사에서 쫓겨나고 다리를 잘린 거죠. 그러면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과거에 우사 벼슬을 한 사람을 우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왜 화를 당했겠어요? 권력을 추구하다가 화를 당한 거죠. 권력을 추구하면 화가 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권력이라고 하는 건요, 새롭게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명이 있다, 반장이 1명이 있다, 그럼 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새롭게 생산이 된다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반장을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 4천만 명 하면, 근데 불가능하죠. 권력이라고 하는 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있다, 반장 1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갖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화를 당하죠. 그걸 갖고 다투면. 당연히 화를 당합니다. 왜? 상호 착취적일 수밖에 없죠. 새로 뭘 만들면 물이다 그러면 물을 한 통 더 가져와서 나눠 먹으면 됩니다. 둘이서.
그런데 권력은 안 그렇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거고 저 사람이 하면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 목숨 걸어야죠. 근데 화를 당했다고 툴툴대면 안 되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 꼭 죽기 전에 가서 알죠. 다리 잘린 다음에 알았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리 잘리기 전에 알아야죠. 장자는 이제 다리 잘리기 전에 안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도 안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러서 가면 거기서 이제 다리 잘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온갖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우사처럼 깨달으면 그래도 깨닫는 게 낫죠. 어쨌든 공문원처럼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당하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죠. 억울하다? 뭐 소용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형, 동생 막 다 죽이잖아요. 당나라 태종들 다 죽이잖아요. 뭐 저 술탄, 터키 쪽 술탄도 뭐 형제가 20명 이러는데 일단 한 명이 술탄이 되면 나머지 19명 다 죽이잖아요. 권력의 불문율입니다. 그건 이제 새롭게 생산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애초에 상호 착취적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화를 당한 그가 이제 권력을 버리고 양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문원이 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묻자 우사는 하늘이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정하면 뻔해요. 권력자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리가 잘린 거죠.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벌을 받아 외다리가 되었지만 그런 사실을 비관하지 않고 아직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 이거. 다리 하나 잃었지만 다리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관하지 않고 자연어로 받아들이는 우사의 태도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이건 뒤에 숙산무지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숙산무지요. 숙산무지가 다리가 잘려요. 그런데 이제 공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행실을 삼가지 못해서 죄를 범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되기 전에 날 찾아왔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날 찾아오는데 뭐 하겠느냐.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숙산무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직 발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들어오라 그래요. 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발 하나 받쳐서 이걸 깨달았다면 다행인 거죠. 우사는 이어서 사람들이 두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이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자신이 다리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하늘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것도 한번 연암 박지원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박지원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까마귀는 온갖 새가 다 검은 줄 알고 지가 까마니까요. 백로는 다른 새가 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역시 지가 희니까. 까마귀나 백로가 이러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이 이러면 곤란하겠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범주의 오류가 생기면 해결 가망성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도 다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이죠. 피부가 희금, 피부가 까맣건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차별을 하죠. 까마귀와 백로의 다툼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기본적인 통찰을 가로막는 데는 다른 게 작용하는 거죠.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게 작동하는 거죠. 아니면 그럴 리가 없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통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끼리 분류를 하고 호박은 호박끼리 분류를 하고 새는 새끼리 분류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애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거짓글을 했어요. 분류를 해서 차별을 하고 막 이러죠. 정당화하고. 장자가 보기엔 눈이 먼 사람들. 예, 흰새와 검은새가 각기 옳다고 우기면 하늘도 그 송사에 실증내겠다. 아니 흰새도 있고 검은새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흰새도 있고 검은새도 있구나. 그리고 사람은 모두 두 눈이 갖춰져 있지만 눈을 갖고 비교를 해요. 한 눈을 감아도 잘 보인다. 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되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어찌 꼭 두 눈이라야 밝게 본다 하겠는가. 한 눈뿐인 사람들 사는 나라도 있다. 이 산에 일목곡이라는 나라가 있긴 해요. 일목곡. 여기 일목곡이라.
그런, 물론 이제 뭐 실제로 일목곡이 있는 건 아니고 저런 식의 이제 상상이죠. 일목곡도 있다. 한눈뿐인 사람들 사는 나라도 있다 하네. 두 눈도, 그런가 하면 두 눈도 오히려 적다고 의심해서 도리어 이마에 덧붙이기도 하고, 눈이 세 개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다시 저 관음불은 모습을 바꾸면 눈이 1000개나 되는구나. 모습을 뭐 40개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관음보살, 관자재보살. 상대가 도둑이면 도둑으로 자신을 바꿔서 같은 도둑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들으니까요. 도둑은 원래 같은 도둑이라야 이렇게 얘기가 통하지, 새님이 얘기하면 통하질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 원주의 그 무의당 장일순 돌아가셨죠. 그분 얘기입니다. 도둑은 새님 말은 안 들어. 도둑은, 이놈도 도둑이구나 싶어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둑 입장이 돼서 얘기한다. 부처님이 얼굴이 40개라는데 그게 그런 뜻이다. 말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눈이 1000개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본다. 또는 뭐 귀가 1000개다. 이래요. 모든 고통을 다 듣는다. 그런가 하면 손이 1000개인 천수관음불도 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꺼내준다. 구제해준다. 물에 도탄에 빠진 사람을 꺼내준다. 뭐 그런 맥락으로 10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고 듣고 꺼내주고요. 그런데 이제 1000개의 눈이 다시 필요할 것인가? 장님도 검은 것은 볼 수 있다네. 장님도 본다. 검은 것을 본다. 그리고 이제 뭐 박지원 문집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폐라고 있는데, 자폐하고 유덕공하고 또 이덕무하고 셋이 밖에서 이제 만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장님이 비단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님은 자기가 입은 아름다운 비단을 보질 못하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걸 보질 못하죠. 자기 만족감이 없겠죠. 물론 촉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걸 보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비단 옷 입고 밤길 가는 게 더 허무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비단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밤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비단 옷 입었다는 걸 못 보겠죠. 근데 이제 장님은 자기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입었다는 걸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것, 이거는 1차적이고 뭐 정상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욕망은 남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 또 다른 성질의 욕망이죠. 근데 이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가지는 것보다 남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되고, 결국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꿔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잘 자극해서 새로 만들어내는가. 물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충만하게 해주죠. 욕망이라고 하는 거. 막 채워가면서.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막 개발이 돼야 채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은새도 있고, 흰새도 있고, 뭐 이건 다리 얘기는 안 나왔지만, 눈이 하나뿐인 사람도 있고, 둘인 사람도 있고,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입장에서,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간주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의 정치학자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죠. 인도의 경제학자인데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으로서는 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할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사한 점, 동일성,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여기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겠죠.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동일성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와 동일시해버리면,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해버리면 완전 극우가 되는 거죠. 국가와 내가 일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위험하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런 거고요. 다양성이 인정되질 않으니까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박지원이 이걸 하고 장자 이 대목을 같이 읽어보면 이제 공문원이 우사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란 게 마치 까마귀가 다른 새가 검지 않다고 이상하게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리가 둘인 사람도 있고 다리가 하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다리가 둘이라는 이유로 다리가 하나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면 어떨까요? 우사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유요. 그래서 그는 못가에서 자유롭게 사는 꿩은 10걸음 만에 한 입 쪼아 먹고 100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지만 새장 속에서 길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새장 속에서 길러지면 이미 새가 아닌 거거든요. 날 수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밖에서 하게 되면 조금 날다가 굶어 죽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나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이제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든 마비시켜야 이제 노예 상태로 묶어둘 수가 있겠죠. 장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문원처럼 안온하게 벼슬을 하며 사는 것보다 외발이로 공공하게 살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이제 장자의 우화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앞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간세 편인데요. 인간세 편 중에서 4장부터 봅니다. 앞쪽에는 공자와 아내가 등장하는데요. 인간세평 1장, 2장에는 보면 주인공이 공자하고 공자 제자 안회예요. 내용도 보면 이제 위나라 임금이 굉장히 이제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니까 이 안회가 그 위나라 임금을 달래기 위해서 위나라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립니다. 너는 가면 필경 권력자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너가 가서 뭔가를 하려면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공자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가리요. 어찌 가하겠는가.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어찌 가하겠는가. 오가리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이제 감탄사고, 그 다음에 오가는 어찌 가하겠는가. 계속 안회가 얘기하는 방법을 다 부정해요. 부정하고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무문무독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을 뭐 교화시키기 위해서, 인도하거나, 임금이 뭘 하려고 할 때 제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자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너도 같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그자가 미친 것처럼 행동하면 너도 같이 미친 것처럼 행동해라. 뭐 이런 식의 조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그럼 과연 아내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세 편에서 장자가 추구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자전이 전인. 나 스스로 온전한 삶을 누리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인.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이길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추구한 게 그게 묘술이다. 자전이 전인지 묘술. 이건 이제 왕부지라는 철학자가 왕부지요. 왕부지 맞습니다.
왕부지가 이제 그 장자 인간세 편을 그 장자가 자기 자신도 온전하게 지키고, 전이라고는 전생이거든요. 삶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묘수를 인간세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권력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해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장자식으로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요. 권력자에게 유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비자예요. 한비자가 쓴 글이 세난편이죠. 세난, 고분, 오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세, 요 세. 세라고 하는 게 달랠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권력자를 달래서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벼슬도 얻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권력자를 달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비자가 세난이라는 글 속에 썼어요. 아주 정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실리로 유세하면 임금이 하절이라고 여겨서 멀리한다. 임금이 그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명예로 유세를 하면 현실을 모르는 자라고 여겨서 멀리한다. 그러면 실리를 가지고 실리를 유세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자를 유세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명예로 유세하면 되겠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실리를 가지고 유세를 하면 겉으로는 멀리하는 척, 암암리에 그 계책을 쓰긴 하지만 겉으로는 멀리해버리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은 명예로 유세하는 자라고 해서 겉으로 명예를 추구한다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우냐. 그걸 잘 판단해서 유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알았던 한비자는 유세 한번 못 해보고 죽습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면 살고 저렇게 잘못 보이면 죽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권력이라는 거는 까불면 죽는 겁니다. 그냥.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세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까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맹자처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까고 나가는 게 뭐 상관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패가 예견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못 해보고 결국엔 죽고 말죠. 이제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장자가 제 아무리 자전전인했다 하더라도 앞에서 공자 안에 얘기하는 걸 갖고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고요. 거배곡 얘기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권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나무가 어떻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장자는 또 읽으면서 너무 교훈 위주로 가면 또 장자가 아니거든요. 일정한 형태의 교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파격적인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럼 파격으로 잘 이어져 있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역사수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285페이지를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와 상구의 대목 두 나무가 나오는데요. 상수리 나무 이제 역사수. 이 역사수는 나무 숫자고요. 산은 이제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의 보호수가 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죠. 이제 역사수인데 이 나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장자에 나오는 나무들은 이제 뭐 그 워낙 이 크기가 과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높이는 산을 아래로 내려다볼 정도고 산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뭐 가지는 처음에 가지가 몇 길 이후부터 있고 그리고 뭐 뿌리는 울퉁불퉁하고 또 뭐 진액이 흘러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이 이제 따라 붙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오래 산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양생을 성공한 존재, 이게 이제 나무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천수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 이게 장자가 얘기한 양생이죠. 억지로 오래 산다가 아니라 자연이 준 천수를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예, 나무 이야기 두 개를 이어서 보겠는데요. 285페이지 앞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나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장에서 먼저 나오는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나무는 특징이 모두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쓸모없기 때문에 천수를 누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나무들은 모두 쓸모있는 나무들인데 아가이 나무, 귤나무, 배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요. 이 나무들은 적당한 크기가 되면 베어져서 죽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걸 묶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장석과 역사수 이야기가 285페이지 그 본문에 나오죠. 봅니다. 장석은 이제 장은 장인, 스미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수, 석은 돌석자, 목수석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장이 목수였기 때문에 거의 성처럼 된 거죠. 그래서 장석이라고 그냥 씁니다. 장석이란 목수가 목수석이지만요. 장석이란 목수가 제나라에 갈 적에 고곤에 이르러서 사에 심어진 상수리 나무를 봤다. 역사수를 봤다. 사는 이제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이고요. 사당의 보호수가 되어 있는 역사수를 봤는데 그 크기가 이번엔 또 수천 마리 소를 가릴 만하고 그 나무의 그 그늘에 수천 마리 소가 쉴 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그늘이. 네.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고요. 10길 위부터 비로소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수십 척의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목재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치 저작거리처럼 많았다. 뭐 1000년 정도 되는 나무만 돼도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잖아요. 그런데도 목수 장석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나가다가 한번 돌아본다. 백낙이 한번 돌아봤다면 말값이 서너 배 치솟았다 그러죠. 왜냐면 백낙이 말을 알아보는 사람인데 한번 돌아보기만 하면 특별한 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장석이 지나가다가 이런 훌륭한 목재가 있으면 돌아보고 그 나무를 베든지 뭐 이렇게 할 법한데 장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석의 제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장석의 제자가 그 나무를 실컷 구경한 다음 장석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도끼를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는 이런 제목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생께서는 살펴보려 하지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걸 베지 않습니까? 장석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잠자코 있어라. 이 나무는 산목이다. 쓸모없는 나무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면 흩을산자인데요. 잡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잡목. 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글자죠. 이게. 내가 무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잡초 그러면 모르면 잡초가 되는 거죠.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면 잡목이 되는 거죠. 분류가 안 되는 거죠. 잡자를 쓰는 순간에 그 사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르는 건 다 잡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잡목이다. 쓸모없다. 왜 그러냐. 배를 만들면 가라앉아 버리고 목질이 이제 시원찮아서 관이나 곽을 만들면 빨리 썩고 관과 곽은 내관, 외곽이죠. 관을 이중으로 쓰니까. 그리고 또 그릇을 만들면 쉽게 부서져 버리고 쓸모없다. 대문이나 방문을 만들면 진액이 흘러나와서 수액이 흘러나오니까 진액이 흘러나와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쓸어갖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처럼 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장자답지 않죠. 어쨌든 장석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쓸모없어서 오래 사는 거야. 해설을 보시죠. 286페이지에 맨 밑에요. 토지신의 사당, 사이에 심어진 상수리나무, 역사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름난 목수 장석이 이 나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이렇게 좋은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장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목이다. 허틀산자 써서 잡목이라는 뜻으로 쓴 거라고 했죠. 예, 산의 자비는 같아요. 그런데 이 역사수가 장석의 꿈에 나오죠. 꿈에 나와서 너야말로 산인이다. 이런 식으로. 너야말로 자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요. 예, 그 산목이라고 딱지를 붙여요.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규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저도 딱지를 많이 딱 붙여지는 쪽이더라고요. 뭐 무슨 철학을 전공했네 뭐 이래가지고요. 무슨 유교의 문제점은 전부 저한테 항의하고요. 그래서 딱지 붙여놓은 거거든요. 제가 뭐 유학을 전공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뭐 유학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주 현대적으로 살고 있죠. 아주 현대인답게 살고 있는데 뭐 하여튼 딱지를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무슨 저 선조가 도망한 것도 저한테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하더라고요. 선조가 도망쳤지. 배신자 뭐 이러면서 꼭 저보고 배신자인 것처럼. 저한테도 좀 업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딱지, 잡목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기 진짜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딱지 붙이는 거예요. 정말 저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어쨌든 이렇게 잡목이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인 거죠. 그랬더니 이게 나무가 장석의 꿈에 나타나서 장석을 꾸짖습니다. 너야말로 쓸모없는 인간, 산인인데 어찌 나를 쓸모없다 하냐. 이 철학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면 그럼 나는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미 철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질문만 있지 대답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답을 못 하거든요.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자기 성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이제 다른 거죠. 종교는 위안을 주지만 철학은 절대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대답이 없는데 뭐 질문만 있고. 종교는 질문이 없어도 대답을 줍니다. 위안이 되죠. 확실한 효용이 있는 거죠. 철학은 그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상대를 규정할 때 그 입장에서 나를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쓸모없다고 하는 순간에 같은 논리를 나에게 적용했을 때 또 마찬가지인 거죠.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 장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찌 나를 쓸모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역사수는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인 사이에 심어진 상수리 나무를 의인화한 거죠. 장자는 이런 의인화 자주 일어나고요. 본래 산은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고, 그리고 직은 사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직단 그러잖아요. 산은 토지신, 직은 곡물신. 이 두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사직이 있죠. 조선왕조의 사직은 저 경복궁을 남쪽으로 내려다볼 때 서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맹자에 따르면 이게 사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직을 변치 사직을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의 상징입니다. 요즘 무슨 어떤 국가의 상징 이런 거 갖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것도 홍수나 한발이 들어서 농사를 망치면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세운다. 그게 맹자고요. 어쨌든 이제 이거 사직으로 붙였었는데 여기 임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고 임산. 이 나무의 높이를 표현을 할 때 임산. 그 나무의 높이가 산을 임하고 있다. 임이라고 하는 게 자상의 시야예요. 위에서부터 시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그러니까 임은 낮은 대로 임하는 게 맞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말이 되는데 높은 대로 임하소서는 말이 안 됩니다. 임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 나무가 이제 산보다 높은 거예요. 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산보다 더 높다는 뜻인데 앞의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크기를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장석이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디에 쓸모가 없느냐? 당연히 인간의 기준, 그것도 유용성을 기준으로 쓸모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유용한 거죠. 유용한 걸 기준으로 보면 쓸모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꼭 나무 얘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겠죠.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 뭐 이 얘기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 쓸모가 뭐냐에 따라서요.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나에게 쓸모가 있어야죠. 계속이요. 장석이 돌아왔는데 상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디에 나를 견주려 하는가? 지금 나무가 항의하는 거예요. 어디에 견주려 하는가? 그대는 나를 문목에 견주려 하는가? 견주려 하는가? 그 문목이 이제 아가이나무, 배나무, 문이라고 하는 게 문명을 뜻하기 때문에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거죠. 인간의 가치에 맞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아가이, 뭐 귤나무, 배나무, 유자나무, 예, 뭐 차를 끓여 마신다든지 열매를 먹는다든지 유용한 거죠. 근데 나무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이거죠. 예, 아가이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는 나무 과실이나 열매가 익으면 잡아채이고 또 잡아채이면 욕을 당해서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찢기니 이것은 그 잘난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천수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요절해서 스스로 세속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니 자기가 가진 재능이 그걸 초래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비자에도 뭐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한비자에 보면은 정나라 사람들이 그 진나라 문공에게 꼬리가 아름다운 여우를 잡아서 그 기틀을 바쳐요. 그러니까 진나라 문공이 그 꼬리 깃털이 아름다운 여우의 털을 만지면서 아, 이놈은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재능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능이 사실은 그 사람의 뭐 어떤 존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물이 이와 같지 않음이 없다. 다 이렇다. 또한 나는 쓸만한 구석이 없어지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는데 이 나무는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을 받아서 천수를 누리기를 바랬다. 그랬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제 비로소 그 방도를 얻었으니 이야말로 나의 큰 쓸모다. 거의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장석의 제자가 싫도록 구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석의 제자가 왜 구경했겠어요? 아름다운 목자다. 잘라야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이제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그랬는데 제자가 장석에게 쫓아가서 왜 그냥 가시죠? 쓸모없다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천하제일의 목수가 쓸모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다. 비로소 그 방도를 얻었으니 이야말로 나의 큰 쓸모다. 쓸만한 구석이 없어지길 바랬는데 근데 이제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최근 통계는 아닌데 좀 된 통계예요. 은퇴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항목에 쓴 내용이 일 좀 덜 할 걸. 일을 너무 했다는 거죠. 일 좀 덜 할 걸. 여기다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쓸모가 없어져야 일을 덜 할 텐데. 네,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일 시킬 때 일을 못 한다든지 하면 안 시키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수 얘기입니다. 가령 나에게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석을 공격해요. 그대와 나는 모두 사물인데 너나 나나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상대를 사물로 대하는가.
너하고 나하고 대등한데 네가 감히 나를 대상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너는 주체고 나는 대상이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걸 나는 주체고 상대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존재인데 하나는 갑이 되고 하나는 을이 되는 거죠. 하나는 주체가 되고 하나는 종속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사물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 더 큰 문제죠. 인간은 누구에게 종속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종속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에 그런 법이 없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비인간화가 시작되는 거죠. 뭐 그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없죠. 그거는 뭐 저 서구 사회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자연 상태, 자연법 얘기하면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똑같다 너와 나. 그런데 어떻게 상대를 사물로 대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 그대도 거의 죽어가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죽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 깨닫죠. 강제로. 또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너가 나를 쓸모없다 할 수 있느냐? 같은 기준으로 보면 너도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이제 뼈아픈 지적인데, 장석이 역시 뛰어난 목수답게 알아챕니다. 말이 통해요. 해설 보시죠. 그래서 역사수가 장석의 꿈에 나타나 따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쓸모있다고 이야기하는 문목이 비참한 말로를 예로 들면서 문목이야말로 자신들의 쓸모 때문에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쓸모없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는데 장석이 확인해져서 비로소 바라던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장석 당신이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인데 어찌 나를 두고 쓸모없다 하느냐고 따집니다. 장석이 맞은 거죠. 한 방 세게 맞은 겁니다. 상물은 서로 사물로 대한다는 뜻인데 여기 상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상수리 나무도 장석을 사물로 대했다. 서로 이렇게 했다고 본 건 아닙니다. 상자는 두 존재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뭐 원이 상정하면 그 선물을 준다 이럴 때도요. 상자를 쓰고 상정 이러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A가 B에게 주기만 한 것도 그냥 서로 상자를 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 받으니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석은 상수리 나무를 사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주체고, 그러니까 주체는 욕망을 갖고 있죠. 자기의 욕망에 맞느냐 아니냐를 갖고 대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욕망에 맞느냐 아니냐를 갖고 상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예, 상수리 나무의 말은 어떤 존재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존재를 사물로, 이제 곧 수단이나 객체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큰일 나죠. 거의 죽을 뻔했다가 비로소 방도를 얻었다고 한 대목은 장석의 제자가 한참 바라보고 있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장석의 제자도 목수였을 테니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으면 도끼로 베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수가 혹시라도 장석의 제자가 자신을 배워낼까 싶어서 두려워한 거죠. 그 다음 보면 봅니다. 장석이 깨어나 꿈의 기륭을 점치고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취향이 쓸모없음을 취하는 데 있었다면, 이 상수리 나무가 쓸모없음이 목적이었다면 사이 나무가 된 것은 왜일까요? 왜 하필 사당에서 자라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요. 사실 웃기는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장석이 이렇게 대답했다. 쉿, 너는 말하지 마라. 저 나무는 단지 사이에 몸을 맡겼을 뿐인데 너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의 욕지기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사이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잘리는 일이 있겠는가? 어차피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 이 나무가 수천 년 된 나무일 텐데 사보다 먼저 자라고 있었겠죠. 사가 나중에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에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가 와서 몸을 맡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 나무는 지키려 하는 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데 세상의 의의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또한 먼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제자의 그 질문이 웃깁니다. 290페이지 그 해설 보시죠. 제자의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쓸모없기를 바란다면서 왜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의 나무가 되었냐. 이게 웃기는 질문인 게요. 사가 상수리 나무에게 해준 게 없는데 왜 하필 여기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럼 왜 여기 사느냐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듣죠. 이런 거. 그 주로 이제 뭐 북한으로 가 이러고 또 반대편은 그럼 일본으로 가 뭐 이러고요. 둘 다 똑같습니다. 네, 둘 다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식과 같은 겁니다. 너도 결국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은 끔찍하죠. 조금 다른 예지만 이것도 좀 웃깁니다. 왕벚나무가 한국산이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듣고 왕벚나무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벚나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웃기겠죠. 한국이 무슨 왕벚나무에게 뭘 해줬는지. 예. 그런가 하면 뭐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이것도 또 웃깁니다. 그때 무슨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걸 다 그 국가주의에 연결시켜서 한 거. 마찬가지로 사에 심어졌지만 사가 이 상수리 나무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그곳에서 자라게 된 걸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저 나무는 지키려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다른데 세상의 의리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또 먼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인용했던 박지원의 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밑에. 이게 핵심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세상의 논리를 들이밀며 비난하는 것은 헛발질이다. 이거예요. 에휴, 그 가치관이 다른데요. 그 조선의 박지원은 이 대목을 활용해서 역시 김홍련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 김홍련이라는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 김홍련이 이름이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박지원 때문에 전해진 겁니다. 박지원이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가야산, 무슨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묘양산, 안 가본 산이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전임미답지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박지원이. 이상한데 또 목숨 걸어요. 그런데 금강산에 가봤더니, 금강산이 이제 전부 이제 이름을 새기는 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이름을 쭉 새기죠. 근데 가장 높은 곳에 황해도 관찰사에 함경도 관찰사, 함경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함경도 관찰사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함경도 관찰사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홍련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박지원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황해도 관찰사도 이루지 못한 저 높은 곳에 그 권력으로도 새기지 못한 곳에 자기 이름을 새겼는가. 이거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암이 산을 여기저기 오르는데 예를 들어 가야산을 오르는데 워낙 험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거 밧줄 매놓고 이런 게 없잖아요. 워낙 험해서 내가 여기를 올라가기는 하나 내려갈 자신이 없다. 이런 정도 아주 험한 곳을 올라가다가 포기할 뻔 했는데 거기에 보면 김홍련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도 올랐는데 내가 못 오를 일이 없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아무도 오르지 않은 곳이겠지 하고 올라보면 김홍련이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왈자다. 왈자가 이제 깡패다, 건달패다, 왈자라고 하는 걸 이제 한자로 표기해서 이렇게 왈자. 김홍련은 왈자인데 본래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산 오르고 이런 데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도 저 산 오르는 데 탕진하는 분들이 꽤 있죠. 에베레스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부유함과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기어코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취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김홍련이 누군가 이렇게 계속 궁금해해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납니다. 어느 곳에 뭐 술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 김홍련이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 김홍련을 만나봅니다. 근데 이미 늙었어요. 이미 늙었는데 물어봐요. 도대체 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이름을 새기고 다니냐. 그때 김홍련 하는 얘기가 내 이름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에다가 이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 그럽니다. 아, 그 비바람이 몇 번 몰아치고 나면 그거 다 지워져 버릴 텐데 그거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헤어져요.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또 기가 막혀요. 뭐 기생 두 명을 양 옆구리에 끼고 담을 훌쩍 뛰어넘는 자다. 뭐 별의별 그 표현이 다 나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헤어졌는데 김홍련이 연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지원이 글감으로 썼기 때문에 김홍련의 이름이 지금도 전해지고 앞으로도 아마 전해질 겁니다. 네. 박지원 때문에. 이름 남기는 방법을 제대로 얻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김홍련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그런 이상한 데다 탕진해서 다 이게 나중에 발승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져 가지고 재산도 없고 해서 절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근데 연암은 잘 살았다고 봅니다. 그 김홍련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의 시야가 넓죠. 우리는 이제 평생 이제 잘 살기 위한 준비만 하다가 가는 수가 많은데 김홍련은 그냥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뭐 산에도 가고 뭐 에베레스트 이런 거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뭐 투자해서 하고 가족은 좀 힘들겠지만 낚시도 뭐 그렇고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까마귀 뭐 백로 이야기 똑같이 얘기 나올 거고요. 어쨌든 그 마지막에 보면 그 까마귀는 온갖 새가 다 금은 줄 알고 백로는 다른 새가 희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뭐 흰새와 검은새가 각기 옳다고 우기면 하늘도 그 송사에 실적 내겠구나. 거기는 갖고 중간에는 똑같은 부분 생략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각자 만족하면서 살아가니 억지로 서로에게 배우라고 할 것이 없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 사마천 그 사기 백이열전에도 나옵니다. 그게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백이숙자는 명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면서 살았고 의리에 목숨을 바쳤고 도척은 이익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남의 점을 빼앗으면서 살았다.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사마천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원하는 대로. 가위가 뭐라 그러냐면 의리를 추구하는 자는 명예를 중시하고 재물을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익을 중시하고 그리고 과실을 좋아하는 자는 권력을 추구한다. 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게 우위에 있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맥락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 최소한 네 번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추구하는 가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 그거는 이제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도척도 기록이 되고 백이도 기록이 되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익을 갖고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합니다. 나하고 잘 지내는 것이 너희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만 알려주면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추구하는 가치가 아예 없으면 같이 통할 수 있는 고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밑에서 생존할 수도 없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각자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라고 할 게 없다. 대심이 바로 이제 김홍련의 자예요. 대심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취향이 다른데 이런 논리로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 표현이 기이중이라는 표현이 이미 보통 사람과 다른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장자에서 그대로 따간 겁니다. 연암은 뭐 장자와 맹자를 엮어놨다. 소동파도 그렇고요. 소동파는 논어와 장자를 엮어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연암 글 잘 이해하려면 연암에 읽었던 글을 다 읽으면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네. 얼마 안 됩니다. 한 100권 정도 읽으면. 예. 100권을 한 100번 읽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연암은 한 번 읽어도 다 기억을 했겠지만 우리는 뭐 연암 정도 안 되니까 한 100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서 대심기이중이라고 한 표현이 장자 이 대목에서 착안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 박지원이 흰새와 검은새가 각기 옳다고 우기면 하늘도 그 송사에 실적 내겠구나 이렇게 말한 대목에서 자연은 차별하지 않는데 인간이 차별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장자의 표현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이야기 또 한 대목 나오는데 이것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제 상구라는 언덕이 나오는 나무인데요. 남백자기가 상구에서 논일 때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특이함이 있었다. 그 나무는 역시 또 과장이에요. 말 4필씩을 묶은 수레 1000대를 그늘에 덮어 가를만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늘. 남백자기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슨 나무인가? 이 나무는 반드시 특이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바로 특이한 쓸모라고 하는 게 인간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르르 작은 가지를 살펴봤더니 구불구불해서 마룻대나 대들보로 쓸 수 없고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굽어서 아래로 커다란 뿌리를 살펴봤더니 가운데가 갈라져 관을 만들 수도 없고 혀로 잎사귀를 핥아보았더니 불에 댄 것처럼 상처가 나며 잎사귀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냄새를 맡았더니 사람이 미친 것처럼 주위에서 사흘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다.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 남백자기가요. 아, 이 나무는 과연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그로서 이처럼 크게 자라게 되었구나. 아, 신인도 이처럼 쓸모없음으로써 삶을 지켜설 것이다. 신인이 바로 이제 도인이죠. 신인이니 뭐 지인이니 도인이니 성인이니 다 같은 겁니다. 육아의 성인은 정치를 잘한 훌륭한 사람 뭐 이런 뜻이지만 장자의 성인은 양생을 이룬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신인도 쓸모없음으로써 자신을 지켜설 것이다. 네, 해설 봅니다. 293페이지요. 남백자기는 남곽자기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고요. 상구는 이제 상나라의 옛날 도읍지인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전국시대니까 역시 한 5, 600년 뒤의 이전에 있었던 도읍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8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죠. 800년도 된 옛날 상나라의 도읍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도를 아는 현자인 남백자기가 놀다가 커다란 나무를 만납니다.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장자에 나오는 큰 나무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양생을 이룬 존재입니다. 이 나무 또한 앞에 나왔던 나무들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는 그만큼 오래 산 나무입니다. 분명 볼만한 구경거리였겠지만 남백자기는 나무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과연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그로써 이처럼 크게 자라게 되었구나. 아, 신인도 이처럼 쓸모없음으로써 삶을 지켰을 것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어야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남백자기가 말한 신인은 소유편에 나온 막보야 사는 신인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인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장자는 이어지는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쓸모 있는 나무들이 그러면 어떻게 재앙을 초래하는가 보시죠. 송나라에 형시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서 잘 자라는 나무가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예요. 그 중에서 둘레가 한두 줌 정도 되면 원숭이 말뚝을 찾는 사람들이 적당한 크기라고 배가고 세아람, 네아람 정도가 되면 높고 큰 집이 대들보를 찾는 사람이 대들보감으로 배어가고 7아람, 8아람 정도가 되면은 부귀한 사람의 집안에 관 옆에 붙이는 판목을 찾는 사람들이 배어간다. 그 때문에 천수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도끼와 자귀에 의해 요절하게 되니 이것이 쓸모의 재앙이다. 그 때문에 해제사를 지낼 적에 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사 종류인데요. 황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황하에 소, 양, 돼지 또는 인신까지 공양을 해서 홍수를 조절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해제사를 지낼 적에 이마가 흰 소와
이마가 흰 소는 불길하다 그래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들창고인 돼지. 돼지도 코 모양이 예뻐야 되는데 모양이 안 예쁘면 안 써요.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인신으로 받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안 받쳐지니까. 그러니까 황하이 신에게 맞는 재물이 될 수 없다. 예. 이런 사실은 무당들은 모두 알고 있으니 불길하다고 여겨서다. 이게 다 불길하다고 여겨서다. 그러나 신인은 이것을 오히려 크게 길하다고 여긴다. 바로 그런 쓸모없거나 못생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풀을 보시죠. 295페이지요. 송나라 형씨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성씨라고 할 때 씨가 지명에서 따온 거예요. 성은 물론 종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거고요. 성은 뭐 이렇게 쓰니까요. 종족을 나타내는 거고요. 성은. 씨는 지명을 나타냅니다. 뭐 동양 서양 다 마찬가지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는 뭐 빈치 마을에 사는 레오나르도 뭐 이렇게 되니까요. 아니면 뒤에 가면 가문이 되고. 그 일본인들 이름도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죠. 지명에 따라서 뭐 성을 쓰고 하니까. 뭐 그건 넘어갑니다. 그냥. 아무튼 이곳의 토질에 잘 맞는 나무가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 토질에 잘 맞으면 그만큼 잘 자랄 것이고 또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쓸모가 있어서 사람들이 배워가기 때문에 토질이 아무리 좋아봤자 오래 못 사는 거죠. 그러니 쓸모란 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나 쓸모인 거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쓸모가 아니라 재앙인 겁니다. 앞서 나온 상구의 나무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어서 장자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쓸모없는 것들이 도리어 천수를 누리는 예를 듭니다. 그래서 해제사 얘기하는 거죠. 해제사를 지낼 때 소, 돼지, 인신을 황하이 신에게 바쳐 범람이 얻기를 기원했는데 희생물을 고를 때 이제 이마가 흰 소, 불길하니까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잔무늬가 들어가 있으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물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본래 이제 묽은 물자와 같아요. 가골목수는. 손대 이게 잡새구예요. 잡새구. 이게 잔무늬를 뜻합니다. 잡새구는 제사의 희생으로 쓰지 말라고 해서 말물자예요.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희생물이 불길하다고 여겨서 쓰지 않았지만 그 소양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걸 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도리어 그런 불길함 때문에 제사에 희생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사람에게는 불길하지만 그러니까 제사의 희생물로 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길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대길인 거죠. 쓸모없는 게.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대길, 불길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대길은 아주 크게 길한 것은 불길한 거예요. 네. 뭐 이런 건 뭐 장자에 자주 해요. 대인, 불인. 큰 인은, 정말 참다운 인은 불인하다. 대인, 불인. 자잘한 사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큰 인은요. 자연의 사랑은 사사로이 어떤 특정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뭐 대변불언, 큰 말은 말하지 않는다. 위대한 말은 말하지 않는다. 같은 식입니다. 대길, 불길. 여기서 흰소가 불길하다고 여긴 까닭은 하나라 시대에는 금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흰색은 불길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상흑이거든요. 하나라 시대는 흑색을 숭상했다. 하나라 시대에는 상흑, 흑색을 숭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현모, 금은 숫소를 써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 이마에 흰 점이 있으면 불길하다 해서 쓰지 않은 거죠. 그리고 들창고 돼지와 치질에 걸린 사람은 모두 외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에 쓰지 않았던 걸로 추정합니다. 이것도 사람도 이제 이 들창고리로 코를 베는 형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게 가관인 게 코를 베면 비가 오면 그 콧구멍으로 빗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코를 베인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이는 이유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비가 내리면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나라의 숙향이라는 인물이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을 죽이면 더 큰 재앙이 내릴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사람한테 할 수 없는 형벌을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 해석은 지 멋대로죠. 그럼 뭐 동아시아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고 저쪽은 더 심했습니다. 비슷하죠, 비슷. 예,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자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리소 얘기인데요. 이건 저 덕충부편 읽을 때 지리소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쓸모없음의 쓸모, 이걸 이제 사람과 나무의 경우를 들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